이른 아침 이렇게 중요한 일들 맡아서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부산 토박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부산 상고를 나오셨고요. 저희 아버님이 부산 동고를 나오셨고 제가 부산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기 살고 계셔서 한 달에 2번씩 사실은 부산에 정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와서 부산의 오피니언 리더분들도 만나 뵙고 부산의 현안들도 듣고 공부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 세계 속의 한국 속의 부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세계가 전체 어떤 메가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2번째, 항상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그 시점이 여러 가지 계획 세울 때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또 3번째로는 코로나가 그러면 종식되기까지 우리는 어떤 일들,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그를 대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 시대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잘 여러 가지 난관들을 극복하는가? 그게 중요하겠고요. 4차 산업혁명이 예전에는 5년 내지 10년 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됐습니다. 3번째로는 미중 신냉전이 세계를 구도를 굉장히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미중 신냉전은 이렇게 바깥으로 보기는 군사적인 대립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미중 신냉전의 핵심은 미래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부산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가 미래 향후 30년 정도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 1년 반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개발을 들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은 mRNA 백신이라고 하죠.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 합니다. 사람 유전자 종류 중에 RNA, DNA 있는 그 RNA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워낙 불안정해서요. 만들면 부서지고 만들면 부서져서 도저히 이걸 실용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반도체 하는 사람들이 mRNA가 불안정하다는 걸 보고는 저거 우리가 쓰고 있는 지질 초미세 입자로 둘러싸면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입니다. 아직 완성도 되기 이전에 이걸 미국 정부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했느냐? 이게 개발되는 과정 중에 어떤 제도 중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되는 건 없는지, 또는 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 개발 과정에 돌입하기 전에 미리 없애버렸습니다.
고속도로를 그냥 닦아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수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실패해도 좋다고 책임 안 묻겠다 하고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게 이제 메신저 RNA 백신 개발 스토리입니다. 이거를 보면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지 그 나라나 그 도시가 흥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나 그 도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비춰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미리 정부나 정치가 이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앞에 규제를 없애고 새롭게 더 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대선이 가까우니까 경제 대통령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경제는 정치가 정부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는 민간이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민간이 정말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들, 특히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창업이 활발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제일 기본인 것이지, 그냥 단순히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만 쏟아붓는다면 그러면 세상에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비전,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좋은 나라. 강한 나라라고 하면 경제력도, 국방력도, 과학기술력도, 기초과학도 강한 나라가 진정한 강한 나라이고요. 바른 나라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서로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빽 없고 힘 없어도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게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른 나라고요. 좋은 나라는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인데, 사회적인 약자는 있기 마련인데, 실패하는 사람에게 또는 연구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는 따뜻하게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나라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고민해왔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언제 그럼 끝날 건가?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우리 옆에 있을 겁니다. 독감은 없어지지 않고 겨울마다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종식은 없습니다. 이제 그걸 머리에 두고 모든 대책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백신을 맞으면 걸릴 수는 있지만 사망률은 독감 사망률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는 상황 종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감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매년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걸리더라도 사망률이 독감 정도 수준에 되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 정도가 코로나 상황 종료 시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중반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상황 종료에 가까이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큰 변수가 두 가지죠.
백신 수급과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백신 수급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백신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그래서 아무리 정말 몇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사망률만 높지 않으면 우리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아무리 많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이제 더 이상 확진자 몇 명이라고 발표 안 합니다. 입원 환자, 중증 환자, 사망자 관리만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될 것 같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입니다. 독감이 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mRNA 백신은 실험실에서 만드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변이에 대해서 업데이트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좀 더 발전하면 어디까지 가느냐면, 사람 몸에서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고 그 암세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암세포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mRNA 백신을 만들어서 주사를 하면, 그러면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정도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전 정부부터, 정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쌓아내려온 경험에 의해서 계속 고치고 다듬어서 만든 대한민국 시스템의 실력이 방역으로 나타납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는 건 정권의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잘한다, K-방역을 한다는 건 현 정권의 실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실력입니다. 사실 방역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처럼 그 가는 장소마다 QR코드, 또 자기 전화번호 적고 마스크 쓰라고 강제하지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적인 대란에 대해서는 합심해서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두 번째는, 저도 작년에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만 정말 의료진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한국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커다란 체계는 공공의료 시스템이고 실제 일은 민간에서 합니다. 민간 의료 시스템의 복합 구조. 코로나19가 왔을 때 공공의료의 장점인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게 가능한 데다가 민간 의료 시스템의 그 빠른 속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 정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지난 정권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만들어 온 최상의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양극화 방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그리고 특히 교육 양극화,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이번 리세션, 경기 침체는 쉬세션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드는 특징이 있고, 이것은 이번 그 경기 침체가 회복된 이후에도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미국이 쉬세션이면 한국은 더 할 겁니다. 지금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앞으로 4학기 동안 버틸 수 있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작년 5월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미리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교육 쪽에서 생기고 있는 건 뭐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재난지원금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해야 됩니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다른 나라들 벌써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사실 부산하면 세계적인 물류 아닙니까? 물류를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건지, 그리고 부산의 천혜 자원인 해양, 그리고 우리 부산 영화제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 산업, 우리나라가 저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5개를 더 만들자, 이런 게 저는 국가의 경제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여러 콘텐츠 회사들이 지금 급속하게 몇 년 만에 많아지고 있거든요.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막 그렇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못 만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정도의 큰 K 콘텐츠 산업이 발전을 하고 기업이 있으면, 그런 회사들이 사실 몇 개만 더 있어도 우리나라는 전혀 위상도 달라지고 경제적인 발전도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원전도 있는데요. 그 원전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탈원전 정책을 보면 저는 위험과 공포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원전의 그 위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죠. 하나는 후쿠시마처럼 지금 현재 있는 원전이 폭파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이제 원전에서 그러니까 연료병을 다 쓰고 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LNG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거기서는 온실가스나 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더 지금 현재 위험한가? 원전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화력발전소 쪽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초과 사망자가 880만 명입니다. 초과 사망자라는 것은 의학 용어인데요. 만약에 어떤 원인이 없었을 때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는 게 초과 사망자입니다.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매년 880만 명이 초과 사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하루에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무게가 1억 5천만 톤입니다. 공기 1톤이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1억 5천만 톤의 CO2가 1년이 아니고 매일 생산되고 있고요. 코로나19도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정체를 잘 모르는 위험한 바이러스 숫자를 160만 종으로 봅니다. 160만 종. 지금까지 그 중에서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운 게 얼마쯤 될까요? 3,000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60만 종 빼기 3,000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또 사람에게 감염이 돼서요. 아마도 5년 주기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한 건데요. 실제로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이런 화력발전소 또는 LNG,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충분한 그런 전력을 공급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 수준도 그렇게 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이 하고 있는데 독일은 다른 나라들이 인접해 있어서 전력이 부족하면 프랑스 전기 사옵니다. 다 전력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위에 북한하고도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섬나라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는 거고요. 원전 사고를 무서워하는데 굉장히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의 모든 종류에서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벗어납니다. 소형 원전은 그 사이즈를 줄여서 그 복잡도를 사람이 예측 가능한 정도로 줄인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전도라는 건 거의 사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까지도 줄인 것이죠. 원자력 잠수함이 지난 정말 수십 년간 세계 바다에서 그렇게 많은 원자력 잠수함이 다녔는데 사고 건수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그 원자로를 쓰면서 거기에서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것처럼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몇 곳에서 이런 미래 소형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현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 같은 것들 생각이 없고, 기존의 원자력 산업도 지금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있으니까 미래 원자력에 대한 그런 연구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만든 재단이 있습니다. 안랩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그 회사의 지분 절반을 기부해가지고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거기서 지금 카이스트 정영훈 교수님 소형원전 프로젝트 연구비를 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안 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명맥을 이어가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앙정부 쪽에 잘못된 정책들을 고쳐야 지방정부들이 좀 더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운신의 폭들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유연성 없는 주 52시간제 근무제라든지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고쳐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재기가 가능하지,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다시 커다란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경제구조 개혁도 중요한데요. 정부와 대기업 간에는 관치경제 시스템이어서 말 안 들으면 감옥 보내죠. 그렇게 자유를 빼앗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관계는 불공정 거래, 정부가 그냥 방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신자유주의 체제,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는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꾸려면, 그 경제가 살아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자유를 줘야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하면서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어야 실력만 가지고 이길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를 주는 안전망이 있어야 열심히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다
180도 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여해서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 만들고 안전망에 투자하는 거는 손을 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잠재 성장률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회적 안전망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나라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중앙정부의 하는 행태를 모두 전면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바꿔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자율주행차, 그 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하지만은 광주에서 AI 산업이 성장해서 AI 기업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다 기업 탐구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 민간 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런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판을 좀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큰 틀을 좀 바꾸는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라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재정적인 권한과 법률적인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미국 사례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아마존 제2 본사를 공모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지니아가 됐는데요. 거기서 됐던 이유가 버지니아 주에서 아예 그 땅을 뭐 100년간 무상 임대해주고, 그 다음에 그 법인세를 아주 장기간 동안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를 위한 인력들을 어떤 식으로 공급해주고, 그런 식의 조건들을 내세웠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지방정부가 그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서 지금 지방정부가 정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과 법적인 권한들을 충분히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하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부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